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혹시 학창시절 데모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시민운동은요? 사회봉사활동은 어떤가요? 요즘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일정 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봉사 그리고 의무 얼핏 들으면 참 상관관계가 적은 말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20년 넘게 이른바 사회운동, 시민운동, 봉사 등등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밥벌이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과연 이분은 정신 나간 사람인지 아니면 존경받아야 할 사람인지 이분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지역 현안 시사 팟캐스트 요즘 뭔 일 이슈. 대전, 충청 지역 곳곳을 누비는 흥분의 아이콘 오마이뉴스 장재원 기자와 현안 당사자가 직접 나와 이야기합니다. 팟빵이나 유튜브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혼수, 이사, 중부권 최다 판매 매장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입니다.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에서 10년 경력의 혼수, 이사 전문 상담사의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 제품은 인터넷이 싸다는 편견 날려드립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전 혼수 또는 대전 가전을 검색하세요. 문의 042-282-8666 대전 중구 부사 내거리에 있는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추가 혜택도 드립니다. 삼성 디지털 프로젝트.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애청자분들은 광고를 통해서 이분의 목소리나 혹은 노래를 들으셨을 텐데요. 비영리 단체로 성인 문해교육 전문기관인 청춘학교 전성아 교장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낯선 단어가 먼저 등장을 좀 했습니다. 성인 문해교육이라고 했는데 문해교육이란 말이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문해교육이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못 들어봤는데요. 아니요, 그 전에 네. 문맹이라고. 문맹. 예, 문맹자, 문맹인. 글씨를 못 읽는 분들. 네, 그쵸. 네네. 예전에는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을 문맹자라고 불렀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말이 비하되는 말이다. 그래가지고 일부 학자들과 글씨를 모르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학자들이 그러면 순화해서 문해라고 하자 해갖고 문해 교육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맹자란 단어가 약간 부정적 인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문해로 순화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뭐 문맹교육의 순화 표현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맹자라고 하면 그전에는 단순히 언어를 모르는 글씨를 못 읽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네. 문해로 확대되면서 문해교육은 초등학교 글씨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까지 그리고 일반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것들 이런 지식들 그러니까 글자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개념으로서의 어떤 그런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의무교육과 평생교육.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도 커지고 또 국민소득도 역시 많이 높아졌지만은 아직도 산업화 세대 분들 중에는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해서 이런 문해교육이 필요한 분들이 좀 계시다 말씀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럼 문해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전성아 청춘학교 교장선생님과 인간 전성아에 대해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국 나이로 47이시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충북 영동 출생이고 박범계 국회의원하고 같은 고향이시네요.
그리고 대전으로 대학 진학을 위해서 1992년에 이사를 오셨고 그 이후 계속해서 대전에서 터를 잡고 사시면서 계신데 영동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살던 꼬마 전성아의 어릴 적 꿈이 좀 궁금합니다. 어릴 적 꿈 단순했습니다. 네.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되게 일찍 퇴근하시고 그리고 테니스 치면서 배구 하시면서 노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도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어릴 적 꿈이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 말씀 들어봐서는 학창 시절에 지금 우리가 화면을 볼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공부에 취미를 가질 법한 그런 학생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요. 이제 보통 금수저가 아닌 이상 우리 전사 선생님은 금수저 아니시죠? 네, 시골에서 완전 흙수저 맞습니다. 근데 보통 그러면은 취업이나 아니면은 뭐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뭔가를 돈벌이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전사 선생님께서는 학교를 졸업하신 후에 어떤 진로를 택하셨는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에는 취미가 없었습니다. 네, 물론 머리가 딸리기도 했겠죠. 예. 그래서 선생님 되기는 글렀구나. 그래서 공무원을 해보자. 공무원? 네네. 공무원 얼마나 어려운데. 그때 당시는 안 어려웠어요. 네. 그거 소송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공무원 임용되신 분들한테. 그런가요? 뭐 그래도 상관없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러면 공부를 해야겠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 했더니 그래? 그럼 나도 대학이라는 곳을 한번 가볼까? 대학 가서 좀 여유 있게 공부를 하자 해가지고 1년 재수하고 전문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훌륭하셨네요. 전문 대학 간 게 훌륭한 겁니까? 뭐 전문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 네, 네, 맞아요. 1년 재수를 통해서 네. 네. 부모님께서 참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네, 소 몇 마리 파르셨죠. 아마 땅도 몇 마지기 파르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놀기를 좋아했죠. 물론 시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고요. 네.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전에 올라와서부터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숍에서 서빙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집 장사 잘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때는 조금 그래도 지금보다 알바생 나았어요. 때문에. 그래요? 네. 그 성실성을 인정받아갖고 주방 장으로. 주방.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지금으로 말하자면 바리스타. 바리스타가 된 거죠. 바리스타. 전신. 그때부터 쭉 했으면 지금 꽤 유명한 바리스타가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전마담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학업은 뒷전이 됐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교롭게도 또 감수성이 좀 있어요, 나름. 네. 그래서 시 쓰는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시를 썼다? 네네. 시 쓰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매일 술을 마셨죠. 시를 쓰면서 술을 마셨다? 낭만적이잖아요. 글쎄요, 뭐 낭만적이라고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요. 지금 사회 진출 과정에서 알바, 요즘 말하는 알바로서 그 바리스타의 전신, 뭐 둘둘셋 뭐 이런 거죠. 뭐 셋둘둘 뭐 이런 거. 커피 3숟가락, 뭐 그 설탕 3숟가락, 그 프림 3숟가락, 예전에 이제 흔히 말하는 황금 비율. 그거는 다방이고요. 커피숍. 그래갖고 그때 원두 커피를 직접 갈아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내렸죠. 지금으로 말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파르페. 네. 웨하스 꽂혀 있는 파르페 우산하고. 그렇죠. 네, 그거 세대가 나오네. 네, 휘핑크림 딱 올려가지고. 네네. 체리 하나 똑 떨어뜨리고. 그렇게 이쁘게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알바고 이제 공부를 마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그 경제 활동을 시작을 하셨죠? 전혀 과하고는 연관이 없는 전기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전기 회사? 네네. 원래 전공은 어떤 걸 하셨죠? 세무회계를 전공했죠. 세무회계를 하셨는데 전기 회사를 들어가셨다? 네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특별한 계기는 따로 없고요. 세무적으로 공부를 안 했습니다. 세무 공부를 안 하면 전기 회사 가는 거예요? 마침 또 교차로를 보다 보니까 교차로? 네. 구인 광고가 있기에 지원을 했죠. 네. 뽑아서 주시더라고요. 좋으신 분 만나셨네요. 네. 그 전기 회사를 가시면 전기 엔지니어 뭐 이렇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하신 일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는 거리가 꽤 많죠. 그런데 그때 마침 6개월 정도 일하고 있는데 IMF라는 것이 터졌어요. 그 유명한 IMF. 네. 그래서 잘렸죠. 아,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그렇죠. 경영난으로 인해서 경력이 제일 짧은 사람이 잘리게 된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전기 대리점을 들어갔어요. 전기 전기 용품 대리점? 파는 마침 친구 아버님이 하셔가지고 뽑아 주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특혜성 뭐 이렇게 시비가 걸릴 수 있는 그런 취업 청탁에 의해서 들어간 거네요? 대기업도 아니고 무슨 청탁까지는. 계속 말씀 주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기 원동 뒷골목 가면 여러 가지 그 기계 골목이 많아요. 아, 네. 네, 그쪽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했죠. 예, 몇 년 동안 하다가 다시 잘렸죠. 왜 이번에는 IMF가 아닌 뭐 KMF가 왔나요? 아니 저기 돈을 좀 벌고 싶어서 아, 예, 영업을 했습니다. 아, 어떤 영업을? 여러분들 아실런지 모르지만 요즘은 흔하게 그 화장실 가면 칙칙 향기 나는 거 있죠? 아, 방향제. 예, 방향제 네네. 자동으로 아, 분사해주는. 네네네네. 예, 그게 그때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예, 그래갖고 그때는 처음 나올 때는 꽤 비쌌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팔기로 했죠. 왜 돈을 좀 버셨나요? 그래가지고. 영업적인 소질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털어먹었습니다. 그 커피숍에서 알바를 하다가 전기회사에 들어갔다가 전기용품점에서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방향제 영업직 일을 했어요. 잘 안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그 이후로는 자, 청취자분들 우리가 지금 청춘학교까지 여정을 가보는 거예요. 네, 계속 말씀 주시죠. 네. 그 이후로는 또 그때 한참 뜨는 직업이 네. 퀵서비스였어요. 아, 그렇지요. 네, 대신 뭐 해주고 이런 거였으니까. 네네. 오토바이를 타고 대신 배달해주는 뭐 지금은 흔하게 보는 직종이지만 네. 초창기 때는 많지가 않았었죠. 네네. 예, 그래서 그때는 좀 비쌌어요. 네. 예, 돈도 좀 됐고. 음. 예, 그래서 퀵서비스를 하게 됐죠. 퀵서비스 일을 하셨고, 뭐 퀵서비스 나중에 사무실도 내시고 그랬다고 들은 것 같은데. 퀵서비스 사무실을 그때는 야학을 하고 있을 때예요. 야학을 하고 있었다? 네네. 그래서 밤에 야학을 하고 낮에 그러면 자유롭게 직업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때는 밤에만 야학을 했거든요. 그리고 네네. 낮에 공간이 사용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갖고 거기다 사무실을 차렸죠. 그러니까 야학 사무실에서 밤만 쓰니까 낮에는 퀵서비스 일을 하고 밤에 이제 야학 활동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고요. 네, 퀵서비스를 하시다가 결국은 그것도 이제 정리하셨어요. 네, 그렇죠. 정리가 자동적으로 됐지요. 자동적으로 됐다는 이야기는 망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망했다는 얘기죠. 아니 왜 이렇게 망하기만 해요? 그 망했어요 퀵서비스도. 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야학 얘기를 하셨는데 그 퀵서비스 일을 하시기 전부터 아마 야학을 만나신 것 같아요. 야학은 이제 공부를 잘 못 배우셨던 분들이 밤에 나와서 공부해서 나중에 검정고시 보고 뭐 이런 분들이 다니시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야학은 어떻게 가시게 됐어요? 항상 계기는 단순합니다. 친구가 가자. 그래서 아니다. 내가 무슨 교사도 자격증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아니다. 그냥 좀 못 배우신 분들 친절하게 가르쳐 주면 된다. 그리고 마침 그때는 검정고시 과목에 상업 과목이 있었어요. 상업. 네. 네네. 제가 이제 상고를 나왔고 아, 세무 회계를 전공했으니까 딱이네. 네, 상업 과목으로는 적당했죠. 네, 그래서 상업 선생으로 스카웃이 된 겁니다. 아, 그 친구분의 요청에 의해서 제안에 의해서 야학의 상업 선생님으로 첫 발을 들이셨다. 그게 이제 지금 청춘학교까지의 어떤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시발점이 된 것이지요. 네, 시발점이요. 네. 그래, 그 청춘학 그 야학 활동을 하셨어요. 야학 활동을 얼마나 오래 하셨죠? 처음에는 96년도에 시작했거든요. 네네. 예, 접수할 때 야학 그 원서 접수할 때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밑에 교사 임기는 1년이다. 예, 그래서 딱 1년 했지요.
그 1년하고 그만두셨나요? 네, 그만뒀지요. 그래요. 그러면은 야학하고 1년하고 그만뒀어요. 그런데 어떻게 2년을 계속 이어가게 됐나요? 일만 하고 있었는데 퀵 서비스. 네네 일만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졸업식 행사가 있으니 참석해 주십시다 하고 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럼 한번 가보자 해서 갔더니 선생님이 없다. 다시 좀 해줬으면 어떨까? 네, 그런 제안을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필요해서 그러니까 전성환 선생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선생님이 없어서 그 다시 가게 됐나요? 그래서 야학에 다시 들어가시게 됐나요? 네,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힘들지 않아요? 낮에 퀵 서비스도 사실은 육체 노동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밤에 쉬지 못하고 또 가서 일을 한다는 게 야학은 보수가 없죠. 야학은 보수가 없고 자원봉사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낮에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쉬지 못하고 밤에 또 자원봉사 일을 하고 그 생활이 만만치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때는 젊은 혈기가 넘쳤지요. 네, 그리고 흔히 말하면 팔팔했을 때니까.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일을 하면서 상당히 일을 하면 지쳐요. 네. 네, 사람들 퀵서비스 일을 하는 게 어떤 고객한테 물건을 받아서 다른 고객한테 전달해 주는 일이잖아요. 네. 네. 사실 인간미가 많이 없어요.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네, 늦었다고 혼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오토바이를 하루 종일 타다 보면 어깨가 상당히 아프거든요. 네, 그래 지치기도 하고 그런데 저녁 때 야학을 가면 따뜻함이 느껴지죠. 사람들도 따뜻하고 공간도 따뜻하고 일단은 야학이란 공간에 정이 많이 있으니까 정이 그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는 것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지쳐 있는 상태에서 야학을 가면은 이제 힐링, 요즘 말하는 그런 걸 많이 이렇게 느끼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힐링 지금은 쓰는 단어지만 그때는 힐링이 없었죠. 영어는 있었습니다. 영어는 있었습니까? 갑자기 신조어는 아닙니다. 무식하면 탄론하네 이거. 이거 교장직 어렵겠는데요. 네, 그럼 이참에 사퇴 선언하시죠 뭐. 네, 대선 출마는 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야학 활동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계기로 다시 그러면서 이제 퀵 서비스 일도 하시다가 퀵 서비스 일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망했어요. 네. 그래서 밥벌이가 안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야학도 좀 멀어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네, 그때 생각해 보면 사실 그만둘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사실 그때 상당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게 심하게 있었죠. 그러니까 자원봉사 선생님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한 번은 선생님을 구하려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전봇대에 붙이거나 벽보를 붙이거나 그런 수단으로 했거든요. 불법 옥외 부착물? 네, 맞아요. 지금면 네네. 당장 떼죠. 예. 그리고 한 번은 대학교 앞에 가갖고 저 프린트를 해서 500장을 가지고 갔어요. 네. 예, 500장을 일일이 앞에서 나눠줬는데 선생님을 한 명도 못 구했어요. 500분의 빵이었네요. 네. 그래갖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자연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빨리 다음 후임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책임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버리고 나올 수는 없고 그래서 계속 이제 붙어 있게 됐다. 야하게 계속 붙어 있게 된 거죠, 그렇게. 그럼 뭐 먹고 살아? 낮에 일은 했어요. 어떤 일을 또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퀵 서비스 사장을 망했으니까 그만두고 네. 직원으로 들어갔죠. 아. 네,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죠. 그러니까 그럼 계속해서 퀵 서비스 일을 낮에 하시면서 밤에는 야학하는 그 생활을 쭉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그 생활을? 그 생활을 한 7년 한 것 같아요. 7년? 네. 그 젊은 시절이라고 했으니까 한 20, 30대에 그 일을 하신 거죠? 그쵸, 30대에 그렇게 되는 거죠. 집에서 뭐라고 안 하시던가요? 집에서는 뭔 일 하냐 물어보면 네. 그냥 직장 다닙니다 했지요. 그럼 야학이나 퀵 서비스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네, 그렇죠. 부모님까지 속여가면서 그렇게 부모님까지 속여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그런 절실함이나 아니면 그런 뭐 사회적 책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네, 사회적 책무나 무슨 사회 변혁
이런 걸 꿈꾸는 건 아니고요. 네. 예, 부모님께 속인 거는 약간이죠, 약간. 예, 정확한 직업을 말씀을 안 드린 거고 직장은 다닌 거니까. 직장인 그러네요. 네, 네네. 네. 왜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저녁 때 그런 걸 하면 걱정을 많이 하실까봐. 그럼요, 걱정하시죠. 걱정 많이 하실까봐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죠. 결혼도 아직 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결혼은 정확하게 말하면 못한 거고요. 뭐 어디가 문제가 있으세요? 네, 어디가 문제가 많으니까 여자들이 안 오겠죠? 네. 그 부모님께서 정말 걱정 많이 하셨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직장도 이렇게 조금 불안정하셨던 것 같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은 선생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문해교육 그런 자원봉사 하시고 그런데 내 가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많이 안타깝죠. 그리고 걱정도 많이 되고 좋은 말로 표현하면 나쁜 말로 표현하면은 정신 못 차리고 무슨 지랄하고 다니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핑계를 대자 그러면 비겁한 변명일 수도 있는데 네.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장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무직이라든가 어떤 기업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찼고 네. 그리고 그때 IMF 이후로 직업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모든 젊은이들이 공무원에 뛰어들고 네. 예, 그래서 기업들이나 어떤 일반 조그만한 회사들도 인력 감축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딱히 어떤 사회적으로 흔히 말하는 번듯한 직장을 잡자라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이대로 열심히 살면 어느 정도는 수입은 되니까 낮에 퀵서비스하고 새벽에 우유 배달도 했거든요. 그럼 밤에 야학하고 낮에 퀵서비스하고 새벽에는 우유 배달까지? 네네.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죠. 몸이 남아나요, 근데? 몸은 그래서 지금 네. 그렇게 늙어 보이시는 건가? 그래요. 그 힘든 생활을 하시면서도 참 그 야학이라는 거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이 문해 교육을 쭉 이어 오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청춘학교라는 곳을 개교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청춘학교를 하시면서는 또 그 하시던 퀵서비스 이런 일도 안 하시고 오로지 전업으로서의 청춘학교 학교를 개교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을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2000년도 후반인가요? 아니 2000년도 중반인가요? 야학에 위기가 있었어요. 학생도 한 명도 없고 선생님도 그때 보통 이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검정고시를 하려고 그러면 과목별로 한 사람씩만 있고 그다음에 주요 과목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한 2분씩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선생님 대학생들밖에 없었거든요. 5명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5명이서 이제 야그 접자. 야그 접자. 네, 그만두자. 그래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전 시내에 야학이 여러 군데 있는데 왜 우리만 이럴까? 다시 한번 다른 다른 동네에 있는 야학들을 돌아보고 그때 한번 다시 판단하자 해서 대전에 있는 야학들을 돌아봤어요. 네. 예, 돌아보고 우리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같은 형편인데 되더라.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해보자. 네. 예, 그런 의견이 모아졌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하고 해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운명의 장난인 것처럼 학생이 오더라고요. 갑자기? 네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오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것도 대학생이 아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네. 예, 그래갖고 갑자기 야학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넘쳐나기 시작해요, 이제? 뭐 넘치기까지는 아니었고. 네네. 예, 충분히 수업을 할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안정화가 됐네요. 네네, 그렇죠. 네. 이제 사람이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안정화가 된 거죠. 그리고 충분히 그때 당시에 이제 지원금도 조금씩 받고 있었고. 어디로부터 받는 지원금이죠? 전에는 시에서 지원을 받았거든요. 대전시에서? 네, 대전시에서 1년에 조금씩 지원 받았어요. 얼마 정도 받나요? 보통 받았나요? 보통
그때 이제 정식적으로 현금이 네. 이게 지급된 게 아니고 네. 1년에 한 번씩 하는 대회가 있었어요. 전국 이게 대전 야학들이 모여가지고 댄스 경연 대회, 아, 네네. 그 상 줘서 그쵸, 상금. 예, 글짓기 대회 음. 이래가지고 1등 얼마, 2등 얼마 해가지고 상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줬거든요. 예. 근데 그러던 것이 국가에서 야학에 이제 청소년들이 없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없는데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정책이 나왔어요. 어느 정부 때요? 예, 2000년대 초반에 2000년대 초반이면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 시절이네요?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이 줄거나 없어졌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 부서가 바뀌게 되고 네. 그때 이제 전국에 있는 야학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나마 조금씩 지원받던 것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 다 그 탄원서를 낸 거죠. 그러면 지금 어른들은 그럼 교육받을 권리가 박탈되는 거냐?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될 의무인데 시민단체가 하고 있으니까 네. 지원을 해줘야 된다. 예, 그래갖고 생겨난 게 문해교육이에요. 아, 그래서 문해교육이라는 네네네. 부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런 지원 부서가 생기게 된 거죠. 네. 이제 그때 한참 이제 평생교육이 대두되면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그 문해교육 파트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아. 예,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갖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을 해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위기에 있다가 사람들이 희한하게 다시 모이기 시작하면서 활성화가 되다가 정부에서 지원금이 중단됐다가 다시 이제 부활이 된 거네요. 그렇죠. 새로운 형태의 이제 새로운 형태의 지원금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럼 계속 야학 활동을 하시면 되는데 청춘학교의 개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퀵 서비스를 그만두고 이제 좀 지치더라고요. 예, 지치고 이제 좀 편안하게 조금만 벌고 학교를 하자. 예, 그래가지고 카드 배달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아침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밤에 야학하고 또 뭐 야학 활동하시면서 수업뿐만 아니라 아까 탄원서 같은 것처럼 그런 활동들을 하시다 보니까 좀 많이 지치게 됐고 그래서 일을 좀 내려놓고 좀 수업이나 이런 거 교육 쪽에 좀 더 초점을 두기 위해서 일들 정리하고 그리고 카드 배달을 시작하셨다? 네네네. 카드는 뭐 신용카드? 예, 신용카드. 여러분 다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쵸, 주문하면 예, 가져다 주시니까. 예, 네. 그래 사인 받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예, 여담이지만 카드 받을 때 친절하게 좀 해주십시오. 안 친절하던가요? 개개인 성향이 워낙 많이 다르니까요. 네. 밤에 갖다 달라는 사람, 새벽에 갖다 달라는 사람, 주말에 갖다 달라는 사람 맞추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또 본인한테 줘야 되니까. 네네, 본인한테 직접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 1년 하다가 그만뒀어요. 네. 예,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삶이 행복해지고 편안해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 내가 그럼 이거를 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직접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업처럼. 전업으로 아주? 예, 전업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일도 해야 되고 또 나와서 자원봉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 지원이나 이런 행정적인 것들, 뭐 사회 활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복합돼 있으니까 그런 거 다 말고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문해교육을 조금 덜 벌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내 문해교육의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자 청춘학교를 개교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다른 문해교육들이 많이 있어요, 대전 시내에. 근데 보통은 복지관이나 네. 아니면 어떤 주민센터 그런 큰 기관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많으면 3번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그분들도 열심히 한다고 하겠지만 보통 이게 우리 어머님들이 꽤 많거든요. 학습자분 중에는 학생분들이 대부분 예, 학생분들이 어르신들, 어머님들, 네, 어르신들 그죠? 연령대도 60대, 70대가 대부분이세요. 예, 시니어 클럽이네요. 예, 그렇죠. 예, 돌아서면 까먹는다는데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나가가지고 어떤 그런 보험의 한을 풀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고 저 생각도 그래갖고 한번 진짜 학교처럼 학교 다니듯이
아침에 등교해서 조회도 하고, 예, 그렇죠. 종례도 하고, 체벌도 하고, 촌지도 받고. 가끔씩 촌지도 받습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아니시죠? 그렇죠. 예. 저는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네, 그래요. 촌지의 브로커. 그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주일에 2번, 3번 가셔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긴 한데, 우리가 뭐랄까, 소속감이라고 해야 될까? 학교에 온다는 게 단순히 수업 목적도 있지만은, 그부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커뮤니티, 뭐 그런 공감, 이런 부분들 생각한다고 하면은, 정기적으로 가서 조회하고 종례하고 선생님 말씀 듣고 공부도 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 굉장히 좋은, 그런 좋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같은 교실에서 같은 사람들과 만나서 공부 얘기도 하고 생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점심 때는 같이 밥을 해서 먹고. 점심을 급식을 하나요? 급식이라고 볼 수는 없고 네네. 네, 어머님들이 이제 오랜 동안 주부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솜씨들이 좋으세요. 음식 솜씨들이. 그러시겠죠. 손맛들은 최고시겠죠. 그래가지고 반찬을 한두 개씩 가져오시고 밥 해갖고 그냥 같이 함께 먹는 즐거움. 그 전에 식당 가서 밥을 먹을 때는 어머님들이 그 공깃밥 있잖아요. 네. 식당 공깃밥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걸 저한테 덜어주셨어요. 근데 학교에서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밥을 더 드세요. 2그릇씩 드세요. 네, 그렇게 맛있다고. 대부분이 집에 혼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혼자 드시거나 뭐 간단히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자 있으면은 그냥 물 말아서 김치하고 드시거나 그러니까 맛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나와가지고 다 함께 왁작지근하게 밥을 해서 먹으니까 밥맛이 더 난다고 점심시간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학교 이상의 그 공간이겠네요. 그 학생분들한테는. 우리 청춘학교 그러면은 평상시 모습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죠. 주로 어떤 과목의 수업들이 이루어지나요? 대부분 오신 학생분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나는 마음대로 글을 읽고 글을 쓰고 싶다라는 게 제일 목표예요. 그래갖고 한글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한글의 국어 수업하고 그다음에 영어, 네. 수학, 그리고 가끔 가다가 역사 수업도 하고요. 국영수를 다 하고 역사까지? 네. 그리고 이분들이 문화생활, 우리 흔히 말하는 문화생활을 많이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 대흥동 쪽에 미술관이 많이 있어요. 전시회? 예, 전시회. 그래서 전시회도 구경 가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영화관 가서 영화도 관람하고 그런 활동도 하고 있죠. 선생님 지금 다시 뵈니까 되게 존경스러운데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되게 훌륭한 일 아니고요. 네. 네. 하면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요. 제가 칭찬의 강도가 좀 약했나 보는 거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그 수업은 국영수 위주로 하시는데 주로 이제 그 한글 쓰고 읽고 이런 거 연습 많이 하신다고 했고 학교에서는 또 뭐 이렇게 전시회나 아니면 영화 관람, 뭐 수학여행도 다녀오셨다고 들었고요. 네, 그렇죠. 봄이면은 봄소풍 가고요. 가을에도 소풍 가고 수학여행도 가고 가끔 가다 놀러 자주 가요. 단체 소개팅 이런 건 안 해요? 그거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날씨가 좋은 봄날 있잖아요. 네. 봄이나 가을날에는 수업을 하다가 날씨 너무 좋죠. 책 접읍시다 하고 보문산 갑니다. 네, 보문산 가서 한 바퀴 돌고 그 밑에 보리밥집 맛있는 데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 보리밥 한 그릇에 막걸리도 한 잔씩 하면서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춘학교는 비영리 기관이에요, 단체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학교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이 되나요? 학교 운영비는 지금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받는 금액은 전혀 없고요. 정부로부터는 제로? 네, 제로고요. 개인 후원. 개인 후원? 예, 개인 후원 해주시는 분들이 10,000원, 20,000원 해주시는 분들이 한 80여 분 계세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후원해 주는 거하고, 그리고 어머님들이 밥값 한 달에 20,000원씩 내세요. 쌀 사라고? 예, 쌀 사고 여러 가지 전기세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전기 요금?
아, 그렇구나. 저희 방송을 들으셔야 돼요. 전기 세금이 아닙니다. 네. 전기 요금. 네, 전기 요금, 네, 전화 요금, 네네. 네, 그리고 수도 요금. 각종, 네네. 네, 각종, 예, 부대 비용, 네, 그렇죠. 예, 이런 것들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한 달에 2만 원씩 내세요.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얼핏 들으면은 아까 80여 분하고 2만 원씩 내시면은 그래도 돈이 충분치 않을 것 같고 선생님도 또 이제 개인 생활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 생활 해야 되죠. 실례지만 그럼 본인이 그러니까 이거를 돈 벌려고 시작하신 건 아니라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학교를 위한 거 말고 본인 개인 생활을 위해서 학교로부터 지원받는 이란 표현도 좀 그렇지만은 돈 얼마 정도나 되세요? 처음에 이 학교를 만들려고 했을 때 여러 군데를 이제 돌아다녔겠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또 이제 협조를 구했고, 근데 마침 청소년 교육문화 공동체 청춘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 단체가 선화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마당이라는 곳을 위탁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청소년 단체니까 저녁에만 이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낮에 우리가 좀 쓰자. 같이 하자. 예, 그래갖고 두 개의 단체가 같은 공간에서 운영을 하게 된 거죠. 뭐 이름도 똑같네요. 네, 청춘학교. 네, 그래서 청춘학교가 된 겁니다. 이름을 지을 때도 그래서 네이밍할 때 그 영향을 받은 거다. 네네네. 네, 그렇게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청춘이라는 단체에 상근자가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청춘 일도 같이 보면서 청춘학교도 같이 하고 그래서 같은 공간이니까. 네네. 네, 그래서 청소년 단체인 청춘이라는 곳에서 월 급여를 조금 받았죠. 많지는 않지만 네. 80만 원 받았습니다. 한 달에? 네네. 청춘으로부터 이제 그 내근직 수당으로 80만 원 정도를 받으셨고 청춘 학교를 통해서는 받으시는 돈이 그러면은 없죠. 없고. 네. 그럼 선생님은 한 달에 80만 원을 갖고 생활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개인 생활을? 네네. 어렵습니다. 그쵸? 네. 88만 원 세대보다도 적게 받는. 그쵸. 최저시급의 사각지대. 그 노동자, 어떻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노동자도 아니니까 그 법의 보호도 못 받으실 테고. 그래, 그렇게 어려운데 이 문해교육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끈을 놓지 못한 이유는 일단은 사람이 와요.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나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도 누가 자꾸 온다? 예, 계속 오시고요. 처음에 학생 한 분으로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학생분들이 30분이 넘으세요. 3년 됐는데.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졸업을 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문의 전화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계속 늘고 있는 추세예요. 그만둘래야 그만둘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네. 천상 그게 선생님의 팔자인 것 같습니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팔자구나. 아직 끝나지 않은 4대강 이야기. 금강요정 김종술 기자와 대전 충남 녹색연합 양흥모 처장이 들려주는 4대강 이야기. 팟빵이나 유튜브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계속해서 이번엔 전성화 선생님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문해교육을 하시는 분이니까 사회 문제나 어떤 시사 문제에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아무래도 문해교육 쪽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사회 분위기 이런 곳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있지요.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이름하여 전성화 선생님을 위한 시사상식 퀴즈. 이 방송 청춘학교 선생님들, 학생분들이 모두가 청취를 꼭 하셔가지고
우리 전성아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똑똑한 분이신가를 확인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보고요. 총 3문제를 드립니다. 이 중에 2문제 이상 맞추시면 제가 밥을 거하게 사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2문제 이상 안 돼, 1문제나 아니면 빵 문제잖아요. 그럼 저한테 밥을 사셔야 돼요. 자, 이건 우리 나 이런 사람이야 코너의 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13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죠.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정남은 김정일 이후 북한의 권력을 승계한 그 동생 김정은에 밀려가지고 마카오 등을 떠돌아다녔고요. 아버지인 김정일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김정남의 사체를 부검했으며 독살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이고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에게 테러를 가한 여성 용의자 2명이 현재 말레이시아 경찰에 의해 체포된 상태라고 합니다. 한편 김정은은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했으며 자신에게 위해 세력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형인 김정남 역시 제거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 김정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또 한 명의 인물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외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삼촌인 김정은을 독재자, 딕테이터라고 표현했으며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낸 바도 있습니다. 파리 정치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김정남의 아들이기도 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뉴스에서 봤는데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정답은 김한솔입니다. 네, 김한솔. 흔한 이름이군요. 네, 김정남의 아들이죠. 네, 지금 뭐 목숨이 위태롭네, 중국이 신변을 보호하고 있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한 문제 이제 2문제 맞추셔야 돼요. 자, 2번째 문제 드립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하고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를 이 대상에 올려놓아서 한국의 경제가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이 대상의 지정 요건에는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혹은 상당한 수준의 경상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 아니면은 외환 시장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나라 등 3개 항목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미 무역 흑자와 상당한 경상 흑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 흑자가 302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200억 달러를 초과한 상태고요. 그리고 GDP 대비 경상 흑자 규모도 7.9%로 3% 기준의 2배 이상이 넘습니다. 이 대상이 지정되면 1년간의 협의를 통해 환율 저평가나 대미 무역 적자 해소 정책 등을 요구받게 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기업 투자 시 금융 지원에 대한 금지, 미 연방정부 조달 시장 진입 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중국 등이 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거 완전 최신 보호무역주의도 아니고. 우리 문해교육 전문가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문해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참 문해한이시네요. 문해한이 됐네요. 경제적으로. 네. 네, 그리고 최신 뉴스. 좀 옛날 것 좀 하시죠. 네, 일단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밥은 확보했고요. 정답은 쉬워요. 무역이 아니라 참 저도. 자, 환율 조작국입니다. 환율 조작국. 네네. 자, 다음 3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 이거 뭐 맞추나 틀리나인데 그래 제가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요거 하나로 결판을 내드리죠. 요거 맞추시면은 제가 밥을 사고 틀리시면은 밥을 사시는 겁니다. 자, 3번째 문제 쉽습니다. 이 사람은 1951년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에 판사로 재직하다가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됩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들어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나 특수 업무 경비 유용 등의 의혹으로 인해 가지고 국회 청문회에서 청문 보고 채택이 불발되었고요. 지명된 지 41일 만에 후보자에서 사퇴를 하게 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와 관련된 야간 집회 금지의 헌법소원에 대해서 헌재는 2009년 9월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냈지만 이 사람은 합헌 의견을 내기도 했었죠.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합류해서 대통령의 과오가 대통령직을 그만둘 정도는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을 따뜻한 시각으로 봐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서석희? 아닌가요? 서석희는 서석구 변호사와 손석희의 합치만 네, 정답은 이동흡.
네, 이동욱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네, 저 밥을 일단 제가 확보를 했고요. 근데 시사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래도 오답이지만 답은 다 내셨어요. 우리 처음 얘기했던 김정남 같은 경우는 1971년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 김정일의 후계로 이렇게 추앙받다가 나중에 김정일의 눈밖에 나고 그러다 지금 김정은이 권력을 잡으면서 완전히 밀려나서 이제 외곽에서만 돌다가 뭐 김정남은 북한의 3대 세습이 잘못된 거다라고 공고에는 얘기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뉴스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되게 처음에 황당했죠. 황당한 것은 왜 이 시점에 그 뉴스가 확 터졌을까? 그쵸? 지금 국내적으로 또 미국과 여러 큰 문제들이 있는데, 굳이 만약에 북한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누구를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건지, 예,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금방 다 결론을 내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아, 북한이 죽였다라고? 네, 북한이 죽였다. 그리고 독극물로 인해서 죽었다. 물론 죽었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더라도 기정사실화 해놓고 그거를 모든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하니까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과연 진짜 아까 말레이시아 정부나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확실히 부검을 하고 나서 김정남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독살이 됐다. 이런 결론이 나면 그 다음에 그렇게 보도를 해도 늦지 않을 텐데 미리 결론을 내놓고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현상을 보고 나서 참 별로 이렇게 달갑진 않았어요. 우리 두 번째 얘기한 거는 환율 조작국인데요. 경제 문제 평소에 관심 좀 있으신가요? 돈하고는 담을 싸서 예, 그래도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죠. 네, 경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는 것입니다에서 경제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한동안 업로드를 못했는데 조만간 다시 재개가 되고요. 많은 청취를 통해서 환율 뭐 이런 거 들으면 일단 머리 아프잖아요, 그렇죠? 뭐 환율이 어떻고 뭐 경상수지가 어떻고 이런 머리 아프잖아요. 사실은 근데 굉장히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꼭 방송 청취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얘기한 게 이동욱 전 헌법재판관. 이분이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그 피청구인 대표 대리인으로 이렇게 선임이 됐어요. 그러면서 따뜻한 시각으로 이렇게 대통령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편을 들어서 따뜻한 시선이라든가 아니면 한 인간으로서 봐주십사 하는 호소는 할 수가 있겠지요. 그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 많은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감정들 하고는 많이 반대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까 헷갈릴 수도 서석기는 없고요. 아니, 네. 서석기 씨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서석구 변호사가 그 태극기 이게 맞아요. 꺼냈던 분이시고, 근데 그 이동욱 그 재판 전 헌법재판관 지금 변호사죠. 그때 왜 그 청문회에서 낙마했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박한철 소장 되기 전에 이분이 소장으로 추천됐다가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거든요.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짐작하자면 병역비리? 병역비리? 그거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제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나온 게 있어요. 특수 경비가 약 400만 원 정도를 개인 통장으로 계속 받은 거야. 일단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횡령인가 아닌가 갖고 한참 논쟁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분당으로 위장 전입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일이 그런 의혹이 있었고,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관련된 그런 위반 그 의혹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자녀 유학 보낸 당시에 6만 1,000달러 정도를 송금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송금 내역이 없는 거예요. 기록이 통장에서. 그럼 어디 갔냐 그러니까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근데 돈은 보냈는데 보낸 기록은 없는 거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종교단체 특정 절 같은 데다가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과거에 정치하시는 분들은 기부금 영수증 이렇게 돈 안 내고도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이분도 돈은 기부를 했는데 몇백만 원씩 돈을 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영수증은 있는데. 그러니까 돈 냈다라는 영수증을 받았는데 돈을 준 흔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것 때문에 얘기가 많아가지고 논란이 있다가 이제 이분이 자진 사퇴를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됐고 그랬어요. 그런 분께서 지금
대통령 피청구인 그 대리인 헌법재판에서 이제 대리인을 하시고 계십니다. 참 이처럼 우리 나라가 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요즘에 그 전 선생님께서는 촛불 집회도 가끔 나가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JTBC에도 출연하신 적이 있다고 이렇게 들었고. 출연은 아니고요. 화면 캡처. 네, 다행히 그걸 써주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걸 또 누군가가 봐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줬더라고요. 예, 저도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참 놀랬죠. 놀랬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놀래했어요. 저도 이제 저희 학교에 대부분에 오시는 분들이 박정희 산업화 세대 그리고 연세가 6, 70대시면 그러네요. 네네. 어머님들이 처음에 이 사건 터지기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이 박정희 때문이다. 박정희가 쌀 생산량을 높여가지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놓고 여러 공장 져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이만큼 먹고 산 것이다 라는 의견을 하신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요. 예, 그런데 이 사건 터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가끔씩 저희 어머님들하고 수업할 때 헌법 제1조를 알려드렸어요. 알려드렸고 노래도 같이 불렀고요. 제가 선생님 말씀하실 때 그 헌법 1조 노래를 비지를 좀 깔아드려야겠네요. 깔아주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렇구나. 그래요. 그럼 선생님은 만약에 선생님 대통령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 나라에 딱 한 가지는 내가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시면은 제가 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쫙 깔아드릴 테니까 말씀을 주시면 돼요. 자, 시작. 지난 며칠 전에 그런 뉴스를 봤어요. 소득의 분배 형태 미국 예를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제1%의 부자들과 그다음에 그다음 중간 계층, 그다음에 최하위 계층 이런 재분배를 봤더니 대부분의 국가 무슨 재산 이런 자산 이건 대부분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1%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더라. 미국에서조차도. 그리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빈곤층들은 아예 그런 지역 분배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더라. 그거는 우리나라도 그런 양극화가 되게 심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분배를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거를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사람이 사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생활이 돼야지만 다른 문화 활동도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학교에 오시는 학생분들은 아들, 딸들 다 힘들게 키워서 출가시키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공부하러 올 수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폐지주로 다니고 노인 일자리 찾아서 다니시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그분들께서 일정의 수입이 있고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겠지요. 물론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생활을 할 수도 있고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로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지만 그래서 수입이 돼야지만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럴 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첫 번째로 개선해보고 싶어요.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 그러니까 기본 소득 이런 것까지도 좀 이렇게 확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주
대통령 되신 것 같아요. 출마 선언문 같은데 출마 언제 하시는지요? 출마 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끝으로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전성화 선생님의 그 기대하는 본인 스스로의 모습이 있는지요? 10년 뒤에 아마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청춘학교라는 곳이 다른 분이 운영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떤 좋으신 분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 청춘학교 해보고 싶다. 본인처럼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또 나오길 바란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세상 돌아갑니다. 네네. 예. 그래갖고 그 정도로 되면 시골에 가서 농사 짓면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그래요. 귀향을 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성화 선생님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엊그저께는 그 대전 KBS 라디오에 출연을 하셨고요. 또 내일은 KBS 방송국에서 학교를 또 직접 취재를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지상파만 상대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누추한 팟캐스트에 나오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활동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시기 전에 저희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이 프로그램 이름이 아는 것이 힘이다잖아요. 아는 것입니다. 네. 네. 사람이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아야지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청춘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곳이 있구나 해서 알고 있어야지 올 수도, 아니면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 청춘학교가 있다는 거를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여유가 되시면 저희가 개인 후원으로 운영되는 단체다 보니까 10,000원, 20,000원씩 그렇게 후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기부영수증 발행되는 거 아시죠? 예, 세금 돌려받으십시오. 후원하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돼요? 다음 카페 청춘학교 카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전화 254-2007번이나 제 개인적인 핸드폰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정보. 네, 010-6620-8255. 빨리 55입니다. 네, 빨리 어디로 가요? 청춘학교로? 네. 그리고 덧붙여서, 전국에 저희 방송이 참 인도네시아에서 들으시고요. 뭐 독일, 뭐 해외 한 8군데에서 들으세요. 이게 청취 분포를 보면은. 근데 혹시 결혼을 안 하셨거나 아니면은 이 남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을 주십시오. 반드시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청춘학교 전성화 교장선생님이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여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참여를 함에 있어가지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시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살기 바빠서? 아님 단체나 기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또한 내 자식이 그런 참여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부모님들은 응원보다는 걱정을 많이 하시죠. 너 하나가 바꿀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 참여란 놈은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꼭 어디 나와서 구호 외치고 생업 팽개치고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늘 관심 갖고 응원해주고 작은 정성도 모아주고 그런 참여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더욱 좋은 방향으로 변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